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들어와 있었죠. 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표를 수리한 사람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람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어제 대통령실을 무덤 같다고 표현했듯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기 당권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당 안에 있는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이준석 의원까지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출근길부터 첫 국무회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 안 좋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절을 나와서 이제 일을 밤까지 했습니다. 오늘 출근을 관저도 있고 사저도 있고 뭐 있는데 안가에서 출근을 했다고 했어요. 네, 관저로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기엔 좀 그랬을까요? 지금 그 관저가 한남동에 있는데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일주일 뒤에 이제 관저를 비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로 관저의 어떤 관리라든지 또는 지난번 이 대통령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지금 관저의 어떤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안전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 한남동에 있는 관저는 당분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예. 또 사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인천 계양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양에서 인천 계양에서 용산까지 이 출근 거리가 만만치 않은 그렇죠. 거리라서 예. 근데 어차피 이제 그 거리도 거리지만 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일반 시민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그쪽이 되게 좀 많이 막히는 지역인데 네. 피해들이 많이 이제 갈 것 같다. 특히 어제 현충원으로 참배하러 가시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광경을 이제 차 안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광경들 속에서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광경들을 보고 예. 오히려 그 광경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더 불편해했다라는 느낌을 가지셨고 그거를 기자회견장에서도 이렇게 드러내셔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대통령의 이동 동선 중에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호에 대해서도 친근한 경호 또 너무 과하지 않은 경호를 하되 그 과정 속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지금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 안가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대구로 사저로 가시지 않고 그 안가를 이용해서 예.
숙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저희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안가는 이름에서 느껴지시지 뭐 저희가 안다고 해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호 측면에서. 근데 김주리 대표님, 안가에서 한남동 관저를 수리를 하면 거기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결정이 안 된 거죠 아직. 아직 뭐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사안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그 일단 한남동 관저는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관저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든지 예. 보안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론에 외부에 노출도 되어 있고 또 지금 그쪽에 윤 전 대통령이 원래 거기가 외교부 장관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잖아요. 예. 그 공간으로 가면서 이 한남동 공관촌이 또 대통령 이 경호 시설로 묶이면서 예. 굉장히 좀 그 많은 불편들이 좀 있었던 그런 점도 좀 고려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숙소, 어느 관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치러진 대선이고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빨리 좀 대통령의 거처가 안정이 돼야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안전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 이전에 쓰던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하고 있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가보다 대통령 관저가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보안에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수백 미터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가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과 어떤 그런 시설의 목적이라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관저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실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전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묵었던 사용을 했던 관저를 좀 심정적으로 좀 꺼리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새로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예. 안가가 보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하더라도 그게 좀 맞다고 본인이 좀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뭐 당사자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신 만큼 뭐 보안이나 아니면 경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에 한들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렇게 예.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역시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려면 참석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장관 인선이 안 됐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요. 일단 뭐 당분간 그 당분간이 뭐 불과 수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전 그 대통령이 그 취임하시고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한 190일 정도 걸려서 예. 새로운 이 내각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때까지 지금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계실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긴 할 텐데 지금 국무회의에 최소 참석 인원이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1명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 13~14분 정도의 국무위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분들이 당분간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좀 맞춰야 되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와는 조금 다른 국정 철학을 중심에 놓고 그렇겠죠. 업무를 예. 봐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이 국정의 운영은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이익이 되시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 행정을 하기 위해선 뭐 어느 정부에서 임명된 강요라고 하더라도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지금의 현재의 역할을 해주실 거다. 그리고
어차피 이 직업 공무원제를 많은 공무원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 직업 공무원들은 정부의 어떤 이 대통령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을 위한 일관된 그 행정 그리고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또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일부에서는 불편한 동거다 아니면은 어색한 동거다 이런 말씀도 주시지만 예. 당분간은 이 그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손발을 좀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어쩔 수 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국무위원들이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나 무언가 의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국무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나 잡으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사안들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아직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그 현재의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또 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어떤 일을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왔는지 오늘 국무회의가 좀 일찍 끝나지 않고 점심에 그랬다고 도시락까지 그래요? 드시면서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예.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전임 국무위원들이라 하더라도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의 이 새 정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자세는 가지고들 계실 것이다. 그런 예.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성의를 다해 주십사라는 아마 오늘 당부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도시락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김밥인데 이제 김밥을 먹으면서 점심을 대체했던 것 같아요. 김밥으로. 김밥 도시락 회의로 일단은 산불을 논의했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기현 대변인, 일단은 전임 정부의 장관,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국정이니까 맞습니다. 현안 보고도 물론 해야 될 테고 그 과정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연합니다. 예. 뭐 공무원이고 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이 있을 텐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분위기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예. 좀 잘 해보자. 그 취지 좋은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하셨으면 좀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을 것 어떤 같습니다. 얘기요? 뭐냐면 26조 원 체코 원전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전임 정부에서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26조라는 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뭐 감원전 정책을 피곤 하지만 그래도 26조라는 건 큰 경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잘한 것과 좀 아쉬운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축하해 주자. 예. 박수 치자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아, 공개적으로요? 뭐 비공개에서는 뭐 했을 수도 아니 있고요. 비공개도 할 수 있고 예. 저는 공개적으로 한다면 거기 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국가적인 경사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쓴구나. 예. 그러면 분위기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 좋게 하고 웃으면서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웃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사표를 수리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바뀔 부분이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관은 뭐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 여하튼 여대 야소 국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190일, 180일 이상 걸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길지 않은 시점인데 유독 어떻게 보면 내란을 동조했다는 혐의로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이제 파면돼서 헌재됐는데 예.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전원 기각이 돼서 그 내란 동조 혐의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돼 있고 그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가 뭐 이재명 대표를 좀 째려봤다, 좀 이렇게 바라봤다. 그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의 뭐 사감이 좀 있으신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한 명을 이렇게 꼭 사표를 굳이 수리를 했어야 되는가?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과 같이 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축하해주고 예.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다 함께 잘 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은 아주 다르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하고 오늘 박성재 장관이 임식을 가졌죠. 그 내용까지 한번 듣고 민주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 밝혔습니다.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폭거이자 횡포일 것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수용을 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정확한 의미는 대통령실에서 예. 뭐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또 공개하거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추측을 해본다면 예. 박성재 지금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 되셨는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뭐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와는 좀 많은 생각의 차이, 철학의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협의나 뭐 숙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고 토론을 하려고 해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를 어떤 그 토론의 또 소통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봤고 그 대상으로 본 마지막 순간이 12.3 비상계엄인데 예. 거기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에 가담했던 한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이 국면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본인이 원하고 또 이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뭐 양측에 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새롭게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 특히 뭐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이 법적 검토를 해내는 것이 법무부가 될 텐데 이 법무부의 장관과 또 이 대통령과의 어떤 국정 철학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노정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새 정부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잘 판단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면 경호의 주체가 경호처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좀 경찰의 경호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나요? 네, 하셨다고 그 이유는 알려지고 뭐였을까요? 있는데요. 일단은 익숙함이겠죠. 지난 그 대선 기간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이 경찰의 근접 경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과 눈빛만 봐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이 어떤 경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직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대통령의 신변 경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제 새벽 6시 21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부터는 모든 이제 그 대통령의 안전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첫날이고 또 이제까지 함께 해왔고 본인의 안전을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믿고 자신의 안전을 맡겼던 사람들이 익숙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에게 생소한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예. 조금은 좀 그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는 예. 차원에서 일단은 좀 그 하루 이틀이라도 좀 대기를 하고 나를 조금 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경호도 인수인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좀 더 그 있어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보도에 보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경호처가 완전하게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고 예. 경찰에서 파견되어 나왔던 경호 인력들은 철수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불과 이제 하루 정도 이 인수인계의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 예. 그런 데서 오는 해프닝들이 발생됐던 거 아닌가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전 경호처가 계엄에도 그렇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지하는데도 그렇고 거기에 관여된 정황들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좀 연관된 거 아니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 또 그렇게 또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예. 해요. 그러나 경호처의 모든 직원들이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공수처 경찰들을 막아선 건 아니거든요. 예. 특히 뭐 1차, 2차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3차 집행 때에는 많은 이 경호처 직원들이 오히려 동조하다시피 예. 길을 열었다라는 표현들을 그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마 경호처의 수뇌부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사병화까지도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호처의 직원들은 우리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예. 대통령의 어떤 사병화가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렇죠. 그 입장들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 경호처의 직원들은 지금도 국가 그리고 국가의 수반인 이 대통령의 안전에 본인들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에 이 경호처에서 보여줬던 일부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일부 경호처의 어떤 그런 그 지금 뭐 그 당시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그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뭐 거의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분리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기훈 대변인 실제로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경호처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사병화 논란 얘기하셨어요. 전 대통령의 사병화 논란. 그런 게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 내리에는 좀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예. 저도 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분들을 좀 많이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채용된 분들이 아닙니다. 역대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에 다 쭉 해서 쭉 있었던, 왔던 예. 분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실의 주인은 본인이다. 이게 그 굉장히 오만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은 진보 자기들 보수 계속 상으로 있다는 계속 얘기죠? 근무를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병화됐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경찰 경호를 대통령.
계속 대표. 죄송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경찰 경호를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 대해서 좀 믿업지 못한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모든 후보가 경찰 경호를 받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경호처가 와서 경호 상황을 접수합니다. 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만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경찰 경호를 더 선호했다는 거는 경호처의 어떤 경호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에서 일반적으로 일했던 분들 그리고 만약에 수뇌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되고요. 예. 또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경호처 직원과 경찰 경호가 저렇게 불가피하게 몸싸움 비슷하게 벌어진 논란이 일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굳이 저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 빨리 가름말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루 만에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호차장으로 임명된 인물을 보면 사실 전 정권에서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이 문제가 많았다고 논란도 많았어요. 이번에 박관천 전 행정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언론에 알려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박관천 그 전 행정관이 이 경찰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의 생각으로 예, 예. 이해를 해보면 예. 일단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경호처의 이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이었던가요? 경호차장이 상당히 독선적이고 일탈적인 부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경호처 조직 전체를 그쪽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직무를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그 논란들이 있었던 것 있었죠.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의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대통령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리고 경호처장의 경호실장이라고 하나요? 처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셨고요. 예. 지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의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지 여부까지는 조금 봐야 되는군요. 봐야 될 부분이 예. 있는데 어쨌든 인선을 했다라면 또 인선의 한 배경은 있는 것인데요. 예. 그만큼 지금 이 경호처가 갖고 있었던 어떤 논란, 그동안 경호처는 사실은 굉장히 수면 아래에서 뒤에 있는 조직 뒤에 있는 예. 조직이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예. 조직인데 이 경호처가 이렇게까지 드러나고 또 경호처에서 일부 수뇌부의 일탈들이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고려된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을 두고 무덤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하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조금씩 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요. 이 대통령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이건 김기웅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뭐 일반 국민들은 저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네.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가면 직원도 없고 필기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저는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그 수석 이상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실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보실장하고 총무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각 비서관실에서 한 1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왜 또 있냐. 안보는 굉장히 비밀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나서 인수인계를 위해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분이 주택에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온 부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덤 같다. 그리고 뭐 프린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컴퓨터 멀쩡하게 다 있고요. 프린터도 있다는 게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사실상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왜 대통령께서 무덤 같다는 표현을 쓰실까? 저는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협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뭐 예. 컴퓨터도 없다. 뭐 빈집 같았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덤 같았다는 그 어떤 표현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 받아들일 때는 뭔가 기존의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분위기는 뭔가 국정의 연속성을 말씀하시지만 이게 뭔가 죽은 권력이고 뭔가 그렇게 약간 딱 나쁜 이미지를 좀 씌우기 위해서 표현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 관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예. 약간 윤석열 정부 측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했던 관계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관실별로 인수인계서를 만들었고요. 그게 예.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했다. 예. 이게 입장입니다. 그게 전 대통령실 측의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박찬대 오늘 원내대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빈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입니다. 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명령인 파견, 전입 공무원 전원 복귀 명령 조치 결과 대부분의 인원이 내일까지는 복귀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은 대부분 업무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글쎄 박찬대 원내대표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니까 뭐 감사든 조사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대통령이에요. 파견 공무원들에게 복귀하라고 아예 지시 명령을 내렸거든요. 저도 2017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예. 만에 저도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저도 저 역시 한 그 2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황이 눈에 잘 그려지는데. 그려지세요? 그러면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예.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국정 공백 상태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사람이 있고 없고 매뉴얼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 당장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떤 업무를 보고받거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어제 대통령은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 근데 대통령 이제 그러니까 뭐 총리 인사도 있었습니다만 총리 예. 국정원장이야 뭐 그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끝날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사명령서에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제 시스템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그 시스템에다 결제를 하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정이 지금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멈췄었다. 그렇죠. 예.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은 365일 불이 꺼져 있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이 멈춰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대통령 비서실의 이 기능이 물리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멈춰져 있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 대통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매뉴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뉴얼은 10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장이라도 그 한 장 안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 놓는 것인가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달랑 10장이라고 해서 이 빈 종이에다가 아니면 글씨 크기를 갖다 크게 해가지고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상 위에다가 던져놓고선 나갔다? 예.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없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복귀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대략 19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전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지 않고 떠난 건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복귀해서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근무를 해라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실 자체가 완전히 국정의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고 예. 그 공무원들 뭐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정무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뭐 소위 어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그 사람들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짐을 싸고 나갔다 치더라도 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직업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지키고서 업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었다라고 예. 본다면 그 정상적인 시스템이 붕괴된 현장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훈 대변인께 저도 그 부분을 좀 여쭤봐요.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이고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도 공무원일 거예요. 네. 경호처 직원들은 자리를 지켰죠. 근데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은 왜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별정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사표 수리, 면직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 비서관실별로 예. 인수인계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총무비서관한테 전달을 했고요. 총무비서관이 그거를 전달을 한 거죠. 거기에서 예. 만약에 요즘 뭐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면 나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오라고 전화를 한다고요? 아니 거기서?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게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고 다 has고 뭐 인터넷망도 다 끊어버렸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예.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제를 해가지고 정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나오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걸 가지고서 뭔가 방해를 하기 위해서 뭔가 국정이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실 근무하는 대통령인데 별정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면 예. 수석 비서관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종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면직 처리되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본인의 부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거를 저는 확실하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고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다. 저는 그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예.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히나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이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왔습니다. 과거의 영상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지극히 부실하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뭐 자료들은 뭐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예.
청와대 수석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 당선인이 지켜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듣고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니더군요.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왜 매번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게 국정 운영이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왜 매번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니까 제가 이제 2017년도 5월에 청와대 대변인실에 행정관으로 갔더니 딱 2장이 업무 인수 인계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장은 그냥 조직도 하나였고 나머지 한 뭐 반 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뭐 대충 우리는 이런 거 했어요 정도가 기록되어 있었던 인수인계서가 있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인수인계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권이 교체됐을 때 보통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에 전임 정부의 그 대통령실에 있는 기록물들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전 목록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했었던 일들 중에 그것들 중에 이 새로운 정부가 그 같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겠죠. 또 그 각 부처에서도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님의 어떤 업무 지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등급을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 기록관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은 전임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번처럼 치워도 너무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갔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상 완전히 그 새 건물에 들어가서 빈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도 이해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과연 업무 인수인계를 충실하게 준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여사의 근황도 좀 짧게 살펴볼 텐데 그동안의 비공개 행보를 보였었죠. 이제 어제부터 해서 공개적인 이제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상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김기훈 대변인도 뭐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사실 옷이라든가 의상 보여지는 거 대통령과 영부인의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신경을 쓰죠. 어떤 의미를 담는지. 그럼요. 상징이 있고요. 또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속실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넥타이 원래는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파란색 넥타이를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와인색이 들어가 있고 또 파란색 계통이 있고 또 아이보리색까지 있어서 통합을 상징하는 게 있고 또 옆에 계시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양복, 좀 짙은 색 양복을 입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효과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청순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우아하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가 이제 귀걸이 말고는 다른 걸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단아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흰색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뿐만이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흰색을 주로 좀 저런 공식 행사에서 많이 썼는데 그 흰색은 20세기 초에 영국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색으로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취임식에서 흰 정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넥타이로 아마 그거를 표출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고요. 섞여 있는 빨강과 파랑이 섞여 있는 넥타이를 매기도 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정치적 메시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치인들 아니면 정치인의 가족들 안에 뭐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떤 이 복장에는 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이 장소 또는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복장을 갖춰야 하는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첫날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복장, 특히 넥타이에 담겨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주로 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통합이지 않습니까? 국민 그렇죠. 통합, 또 모두의 대통령. 네, 예. 모두의 대통령. 그래서 나온 것인데 뭐 지금 이 넥타이가 주로 저도 이제 뭐 오늘은 색깔이 좀 파란 계열에 약간 붉은 계열들을 좀 넣었습니다만 예, 저도 좀 선택해서 왔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은 각 정당이 상징하고 있는 색, 특히 예. 선거 기간 중에는 정당이 상징하는 색의 색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예.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그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입었던 무심결에 입었던 옷의 색깔 때문에 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받기도 했죠. 하는 상황들이 생긴 것만큼 이 선거 기간 중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많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모든 색깔을 수용하는 그래서 빨간색을 상징하는 국민의힘이든 파란색을 상징하는 민주당이든 아니면 다른 제 정당의 노란색, 초록색, 뭐 주황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고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얀색까지 포함되어 있는 넥타이. 어제 넥타이를 4번인가 갈아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상황에 맞는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어떤 형태로 지도부 전체가 사퇴할지 개별적인 그 위원들이 사퇴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총회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는 만시지탄이지만 저는 그는 순리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파 갈등도 아니고 당내 투쟁도 아닙니다.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그리고 인격모독까지 감내했습니다.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퇴 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지도부가 사퇴하는 거는 예정된 수순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오는 거는 일단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것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큰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통상 지도부가 사퇴를 합니다. 근데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면은 지도부 공백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원내대표 한 명이 딱 남아가지고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을 좀 모신 다음에 그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다음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준비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본인은 물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대위원장이 공정하게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지도자가 새롭게 당을 혁신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정치 문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제부터인가 패배를 하거나 잘못되면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이번엔 내가 더 잘할게. 한 번만 더 봐봐. 이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당권을 놓지 않으니까 이 상대 어떤 계파에서 불만이 더 쌓아가는 거죠. 근데 과거에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이렇게 책임이 있을 때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이번에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 저기서 잘못하면 다음엔 또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기서 잘못을 했는데 안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번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당권을 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서로 으르렁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 저는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물러서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난 이 대선 전에 예. 사실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국민의힘 당내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책임은 있지만 예. 저는 실질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냥 사퇴만 하길래 저는 이때부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지도부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있고 원내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일단 좀 있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놨다. 이거는 당내의 압박이 그만큼 거세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래 버틴 걸로 봐야 되거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우리 대선 때 보면 예. 한덕수 후보로의 어떤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예.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때 보면 권영세 그때 비대위원장은 바로 사퇴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당내 반발을 불렀거든요. 예.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번 대선 과정을 잘 치르면서 아마 본인이 지금 친윤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아마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사퇴하지 않느냐. 권성동 예. 원내대표에 대한 퇴진에 굉장히 당내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저는 오늘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총장에 갔을 때 어떤 사퇴보다는 여러 가지 아마 대선 이후에 어떤 수습 방안을 들고 갔을 텐데 생각보다 의총장의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자마자 아마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퇴해라 왜 사퇴하지 않느냐 예. 그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본인이 아마 약간은 조금 즉흥적인 예. 즉석 사퇴 비슷하게 이렇게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권 대표가 원래는 좀 수습 방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퇴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 아마 당내에서 그래도 주류였던 친윤계의 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당내에서 어떤 친윤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예. 어떤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물러났을 때 새로운 원내대표를 그런 어떤 형태로 꾸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안 끝난 상태인데 생각보다 들어갔더니 의총장의 분위기가 살벌했고 예. 그중에는 보니까 친윤계 의원들로 평가되는 예. 이분들도 사퇴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그런 친윤계 의원들도 일부 동조하는 걸 보면서 예. 특히 아마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가 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버티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오늘 사퇴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강성필 부대님 당내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까지 정하는 게 이제 그게 규칙이면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어떤 당의 중진들과 그리고 원로들과 계속해서 좀 회동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 게 좋겠냐. 첫 번째, 전당대회를 하는 게 낫겠냐. 예. 아니면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낫겠냐. 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언제 하는 게 낫겠냐. 비대위로 간다면 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냐. 아니면 나와 또 새로운 비대위원들이 새롭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이 전통성과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전도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이 비대위원장, 즉 당대표 격을 본인이 선출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명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을 하려면 좀 선출된 지도자가 힘을 가지고 거기서 동력을 가지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 의견도 한번 생각도 일단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전당대회로 가기는 좀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당내 지금 여러 가지 개파 갈등이 굉장히 이게 심하고 다 수습이 된 게 아니에요? 수습이 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에서는 빨리 우리가 이 대선 패배를 극복하려면 보수 혁신이라든가 보수 재건이 이루어져야 되니 그렇다면 당원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예.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대선 패배 후유증이 굉장히 크고요.
또 구 우리 친윤계, 또 친한계, 거기다가 우리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수를 혁신하고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기간 중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해라. 예. 또 여러 가지 또 뭐 그 탄핵 반대했던 당론은 무효다.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선명성 있는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까지 비대위원장직을 나름대로 해 나가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를 뽑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다음 되겠죠.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제 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대로 비대위를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게 될지 이런 예. 부분들은 다른데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다면 아무래도 뭐 어떤 혁신 비대위보다는 예. 어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 비대위 형태로 꾸려서 먼저 아마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그렇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연다는 꾸려서 말씀이시죠? 아마 예. 예, 뭐 그러되면 이제 뭐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에 예. 전당대회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를 바로 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김용태 비대위 또는 새로운 비대위가 당분간 더 존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등을 돌린 수도권과 중도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보수의 핵심 기반인 영남에서도 3년 전에 비해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 책임 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미래를 말하는 합리적 보수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들겠습니다. 김 교수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 뭐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원총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예. 아마 하겠다는 입장인데 뭐 본인이 뭐 비대위원장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서 어쨌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이라든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그 취임식 당일날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비빔밥 오찬 회동에서도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 조금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법원 조직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뚜렷한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가 뭐 스스로 물러날 건 없는 것 같고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아마 당분간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뭐 전망을 해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해서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혜경 여사가 인사를 했는데 이거를 좀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잠깐 일었습니다. 그 부분 보고 한번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인데 저런 의례 뭐 저런 행사 같은데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뭐 대통령 어제 같은 게 대통령이 있고 여사가 뒤에 가면서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게 프로토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몰랐을까요? 김혜경 여사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뭐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사실 거기에 생각이 좀 꽂혀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그래 큰일 치렀다라고 잠시 안도를 하고 있는데 김혜경 여사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해서 뭐 이렇게 정적이 흘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뭐 할 말이 없었다든지 그랬을 거지 다른 나쁜 의도를 갖고 저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어. 근데 사실 저 장면 보고 좀 보기 불편했다는 분들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렇게 보면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고의성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마 저 자리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러 간 자리면 저는 여러 가지 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어쨌든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니까 예. 본인이 또 선배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뭐 대통령 그날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혜경 여사 저렇게 90도 정도 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 당연히 뭐 반목내 정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 특히 또 저렇게 뒷짐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협치가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성필 부대는 좀 좋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저런 것에 대해서 사실 또 제가 공격을 하면은 또 본인 의도가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도였다고 하면 더 서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뵈게 되면은 그때는 더 오히려 신경 써서 받지. 사실 뭐 여사의 인사를 의도적으로 안 받았던 건 너무 소인배 같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좀 짚어볼 텐데 사실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개혁의 방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계파 갈등과 분열이 원팀을 이루지 못해서 이것이 패배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도 많거든요, 당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계파 갈등의 형태로 나타난 게 후보 교체 그 파문이거든요. 결국은 뭐 그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도 놀랐지만 당원들도 거의 경악을 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뭐 당원들의 투표로 그 후보 교체 시도를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지게 된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계파 갈등이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후보 교체 파동을 겪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본선에 나가더라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떤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깎이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당선된 사람인데 후보를 교체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가 더 우세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당연히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로서는 깜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일단 가장 크게 뭐 계파 활동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계파 갈등의 원인이 후보 교체 시도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 차례 한덕수와의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총리 그 대통령 대행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김문수 후보하고 2차례 정도 만나는데 그중에 한번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한덕수 그때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22번이나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하는 거를 거의 절규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김문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친윤계가 아마 그러한 한덕수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아마 김문수가 받았다 약속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그 과정에서 보면은 나중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최종 결선에 올랐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처음부터 나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반쪽짜리 유세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최종까지도 마지막 유세 그날까지도 김문수가 적혀 있는 그 선거 운동복을 입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2번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에서는 김문수라고 하는 김문수를 찍어달라고 하는 그 발언은 끝까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 자체가 끝까지 대선 후보로 나서는 데 있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파 갈등의 가장 희생양 또 피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로 찾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을 텐데 그 해석이 어떤 원인을 가장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선 패배 원인 분석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당이나 이 주류와 비주류, 계파와 계파가의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초기부터 대선 패배까지의 계파 갈등은 단순한 그냥 당권을 두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부여한 정의는 뭐냐. 계엄에 대한 심판인 거거든요. 친한계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지만 그나마 계엄,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표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친한계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나 뭐 한덕수 전 총리나 다 똑같은 친윤인 거고 계엄에 관련해 가지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자체가 본인들도 쉽게 말해서 내랑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 친한계 같은 경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기고 봐야지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연단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좀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 강효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1차 오후 5시 정례 브리핑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정례 브리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 행사라던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1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시작된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 분야의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분야의 외교, 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청했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 외교 가능성의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산불 재해의 경우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방청, 산림청의 부처 간 협업과 산불 진화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였던 오후 2시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폭염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여름철 생활안전대책 추진 상황, 산불 피해 지역 사면 재해 대비 추진 사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 재현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대비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고요. 3시에 마쳤습니다. 정례 브리핑은 내일 오후 5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촬영. 네, 대통령실 연결해서 강유정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경제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가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격이 없는 대화가 진행이 됐고요. 2시에 NSC 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열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아예 공통 질문을 이제 저희가 띄워놓고 강성필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다고 보세요, 강성필?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불법적으로 선포하신 비상 계엄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제때 사과하고 반성하지 못했다. 이것을 끝까지 옹호하려 했고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계속 탄핵을 명분 없이 반대했던 것. 예. 저는 이것이 대선 패배의 원인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분열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김철원 교수께서는 여기 중에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개파 갈등이나 분열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탄핵으로 치른 대선, 그렇죠.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었지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형태로의 어떤 정치적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어떤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세 차례의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요하게 이 계엄에 대해서 예.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데 그 세 차례에 대해서 한 번도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거든요. 오죽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하고 예.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대신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지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예. 다만 이번에 아마 투표 결과를 보면 강원도하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거꾸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예. 그렇다는 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왜 이재명 후보보다 강원도와 영남권에서는 더 표가 많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강원도와 영남에서 먹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왜 그것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아마 우리 영남과 강원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엄이라든가 탄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묻는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네. 비상계엄의 원인에는 민주당에서 그때 계속했던 어떤 일방적인 강행 처리하는 법안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원인이 됐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책임을 졌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강원이나 우리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이번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그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그 입장 이런 예. 것들이 가장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김문수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곧바로 후보 교체 작업이 이 당 지도부에서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길지도 않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그걸 극복하는 데 상당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일단 김문수 전 후보, 전 장관이 다음 날이에요. 이런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런 영상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회 때부터 계속해서 좀 뜬금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물어봐도 사실 좀 뜬금없는 좀
핀트가 좀 벗어난 답변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이제 그게 네. 대표적인 게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있었으면 다 막아냈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선에 패배한 후보자 본인이잖아요. 예. 그 지금 나름대로의 당원들은 속상할 거란 말이에요. 지지자들은 분위기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졌으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혼자 신나가지고 막 턱걸이하고 뭐 훌라후프도 그냥 평범한 훌라후프도 아니라 좀 되게 눈에 띄는 저런 굉장히 크네요, 훌라후프가. 행동들이 예.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 건강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치 관여자들이 봤을 때는 예. 그냥 TPO가 좀 맞지 않다. 그런데 저런 영상을 두고 예. 뭐 김재원 뭐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건재하다. 그 말은 곧 뭐 전당대회가 있으면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예. 저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41%의 득표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거기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저는 주신 것이지 예. 절대로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 저는 41% 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전 후보께서 혹시나 당권 도전을 하기 위한 일종의 뭐 시그널로 저런 영상을 보냈다면 TPO도 맞지 않지만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는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립니다. 예. 김재원 전 최고는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관망중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이요. 김문수 전 후보가 직접 입장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배에 대한 속죄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회단식이라기보다는 구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김 교수님께는 저 훌라후프 영상과 그런데 오늘은 또 속죄의 큰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얘기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그 턱걸이를 한 6개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턱걸이 6개가 진짜 보통 우리 뭐 저도 이제 젊은 사람도 힘들고. 저도 한두 개 하기가 힘든데 한 6개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어쨌든 한 달 정도의 대선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서부터 마지막 날 서울 유세까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대선 다음 날 또 관악산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지금 아마 대선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속죄한다고 지금 그 큰절 올렸는데 사실 저는 뭐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예. 국민의힘의 그 107분 국회의원들 모두도 저 함께 나와서 국민들께 저는 사죄하는 그 큰절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봤었거든요. 이번에 대선 패배는 김문수 후보 혼자서 오롯이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이 아니라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를 뭐 직접적으로 돕든 돕지 않았든 그 모든 저는 국민의힘의 뭐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국민을 향해서 저렇게 큰 속죄의 절을 올리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지금 김문수 지금 전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당대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를 빌리면 어쨌든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아마 당권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당장 차기 전당대회 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지만 당내 여러 가지 여론 흐름을 좀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41.2%가 방금 우리 강성필 우리 평론가께서는 조금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41.2%라고 하는 그 득표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그 대선 전에 한 40%를 그 마지노선으로 봤었죠. 그렇습니다. 보통 예. 한 30% 정도 나올 줄 알았고 출구조사에서도 MBN을 빼고는 대부분이 40% 밑으로 나온다고 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0%를 넘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때 24%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예. 후보까지 6% 합쳐도 30%밖에 되지 못했는데 41%라는 득표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역대 우리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낙선하고 난 다음에 다 당권에 도전을 해서 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 취임을 했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도 그 지난 2022년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했지만 바로 어떤 당대표에 취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위상이라고나 할까? 어떤 당원들의 어떤 결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당내에서는 본인은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당대표 추대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잠복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공간은 누가 김문수 전 후보를 필요로 하는가? 과거 친윤 세력이라고 결국엔 일단 뭐라고 보세요? 당내가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의 세력은 친윤계하고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친한계 이게 양대 세력이거든요. 예. 아마 이번에 친윤계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를 일단 밀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면 친윤계의 러브콜을 또 받고 있는 분이 안철수 의원이 또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김문수 후보가 1순위고 아마 안철수 후보가 저는 2순위 정도로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하면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랬죠. 그게 보는 저는 아마 친윤계하고 이제는 좀 결별을 하고 홀로 서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친윤계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대권 후보가 됐지만 예. 이제는 친윤계가 나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정치적 수모를 느꼈지만 대선이 급하니까 내가 대선을 치렀지만 이제는 그 정치적 수모를 당한 부분을 또는 예. 정치적 수모를 준 친윤계하고는 함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 홀로 서게 하겠다고 하는 예. 그런 나름대로 좀 선언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윤계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홀로 서기. 예. 그럼 친윤계에서는 새로운 대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중도 보수에 대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예. 친한계에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 이렇게 아마 3강 구도를 크게 그려가지 그러면서요.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대선에 떨어지고 다시 당권에 도전하고 대표가 된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세력과 지지층이 있어야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표 시절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했던 시절의 그 위상과 예. 김문수 전 후보의 위상은 죄송하지만 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문수 전 후보께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발탁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사실상 은퇴를 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을 때도 이분에게 무슨 정치적으로 조금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켰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쩌다가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세요라고 했을 때 혼자만 앉아 있었다는 그 인상적인 한 컷 때문에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갑자기 떠오른 일종의 스타였는데 예. 그것은 결국에는 이 대선 캠페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한 리더십이 없었고 본인이 조금 대통령을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상황 때문에 나온 것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했던 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견고한 당원들의 지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당내 현역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계파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친윤계에서는 일단 한번 김문수 전 후보를 다시 한번 당대표로 한번 옹립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면 예. 친윤 세력도 다른 대리인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야. 이 당 출신도 아니야. 영병이야. 영병으로 들어와서 이 당에 대한 예정이 있겠어요?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야. 영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이 말이야. 경선 이틀 전부터 한일에 될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30년 있던 당을 나와버렸지.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래 나와버렸지. 김 교수 오늘 메시지 보셨을 텐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치검사 출신의 4명의 합작이다. 이게요. 보수 개혁을 그러면서 강조했는데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그냥 개인적인 불만을 그냥 토로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사실상 정계를 본인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제 꿈꿨던 어떤 홍준표의 나라라고 하는 자체도 조금 뭐 말이 안 되는 나라인데 사실 예. 지금 이재명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 주권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정계 은퇴를 했는데 본인이 보면 2017년도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대선 후보로의 어떤 재기를 계속적으로 꿈꿔왔는데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어쨌든 친윤계가 주도하는 어떤 경선 어떤 그런 프레임에 본인이 말렸고 그것이 사기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친윤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선에서 떨어지고 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또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어떤 대통령 그 깜으로서의 어떤 위상은 많이 깎였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그리고 하와이로 가면서 여러 가지 페북에 많은 독서를 옮기셨는데 예.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재료가 소진됐는지 그동안에 썼던 것들을 그런 독설들을 조금 다 모아서 재활용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아마 16일 정도 이번 달 아마 16일 정도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더 이상 뭐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힘들 것 같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꿈꿔오려고 했던 그런 대권 도전이 좌절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어떤 독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중에 저는 하나는 아마 이번에도 보면 떨어지자마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하와이로 갔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 보면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겠다. 일정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뭐 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처음에 얘기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초대 총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함화평들도 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아마 하와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김민석 의원이 초대 총리 내정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더욱더 아마 본인의 친정인 국민을 향해서 전 독서를 내뱉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뭐 추측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쓴 말이 뭐냐면 이준석 의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수 회생의 불씨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준석 전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탈당 나왔다고 하고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에 이준석 의원이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전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복귀를 한다. 두 번째,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두 가지는 확실한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보수의 뭐 희망의 불씨다? 이런 말은 곧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한번 재건하는데 마지막 본인의 여생을 한번 불태워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정당에서 30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려졌잖아요. 이번에도 영병, 저번에도 영병, 또 영병 해버리니까 본인이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본인이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보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어떤 경력을 쌓아오고 최고위원부터 해서 선출직 당대표까지 해보고 어쨌든 대선에 나가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마지막 본인의 정치 여생을 한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한번 보수의 지도자로 만드는 것에 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지금 지방선거까지 간다고 지금 공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또 3자 구도에서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그걸 준비하겠다고 하고요. 뭐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대선에 출마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한 8%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 또 교훈을 받은 부분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계속적으로 개혁신당을 조금 자강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도 도전하고 할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판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조금 의미 있는 득표를 내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정치 지형은 여전히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 보수 진보 당이 좌우하고 있는 양당 체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아마 이준석
의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정치적 의욕만큼은 아마 그렇게 생각보다 지방선거 상황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에서도 보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사표가 아니다. 그렇죠. 가지고 이준석 예. 의원을 사실상 지지했는데, 보면은 그 과거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독불 장군에게는 비례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독불 장군의 정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YS가 발탁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독불 장군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마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하게 되면 아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하고 어떤 뭐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의원 뒤에는요 김종인 전 의원이 또 있거든요. 김종인 예. 전 의원이. 김종인 전 의원하고 또 어떤 형태로 아마 여러 가지 후견 역할을 나눠야 될지 그런 부분도 또 아마 고민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